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행정부 발표에 혼선과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부모는 해외에 파병된 군인과 외교관 등 정부 공무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메탄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소모빌 등 관련 회사는 규제를 푼다는 이번 조치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승인했는데 백악관이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연이어하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완곡한 어법으로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백인 그룹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연수입 7만 7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에 관련한 논란도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젊은 여성의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를 운영합니다. 애플은 시리의 대화 내용을 계약업자가 들었다는 데에 사과하고 가을에 이를 차단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지난 30년 사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또 지난 며칠 사이에 한국 관련 보도가 미국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주 굵직한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현재의 미국의 국내에서 해외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혼돈되는 부분들도 있고 정리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말 내지는 정책이 아니면 행정명령이 날마다 좀 또 시간차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오늘 특히 이제 신문 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시민권자가 해외에 있었을 때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새로 발표했고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적용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적용 대상이 모든 민간인이 아니고요. 군인이 해외에 파병되는 경우 거기서 또 해외 근무를 1년 할 수도 있고 2년, 3년, 4년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을 때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무원들이 있죠. 외교관을 포함해서 또 외교관저에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과 해외 파병 미군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 않는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이 정도 그 대상을 발표하고 나면은 그 한국 분들과는 많이 연관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테고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제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해서 이민세관국이 또다시 메모를 발표를 하고 했는데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어쨌든 해외 파병된 군인과 공무원에게 해당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이민세관국의 섹션 322 지금까지고 새로 바꾸는 것이 섹션 322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나 공무원이 외교관을 포함해서 아이를 그곳에서 낳았을 때 자녀는 그 공무원과 군인이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시민권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제는
전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섹션 322에 따르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페이퍼워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페이퍼워크를 하면은 뭔가 뭐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에 또 불편한 점도 생길 수도 있는데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가 해외 복무를 오래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다른 그 배우자도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영주권자가 만약에 미국에서 복무를 했다면 충분히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 받아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배우자도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 군인이 해외에 파병돼서 시민권이 되지 못한 경우 아이를 낳은 뭐 이런 경우가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커플이 똑같은 케이스의 그런 커플이 미군으로 미국의 안에서 복무할 때는 영주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당연히 속지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시민권자가 되니까 같은 부모 아래 이제 누구는 시민권자가 되고 다른 아이는 시민권자가 못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완성이 돼야지 시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약간 어제 혼돈을 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military.com이라는 것을 봤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보도를 하고요. 또 입양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시민권자가 아닌 해외 파병 군인이 뭐 입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또 시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담당관이 그 군 부대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시행을 했느냐? 왜 바꾸는가?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물론 사람들이 짐작을 하긴 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그 속지주의에 따라서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것을 없애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헌법에 딱 규정이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시민권자가 된다. 그 부모의 그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대통령이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얘기들이 있고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약 8만 명의 그 시민권자가 아닌 그 미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논란의 한가운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일을 까다롭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왜 이걸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것이 환경보호국이 뭐 이것은 언제 뭐 금방 이번 뭐 시민권 시행령처럼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마무리 작업은 조금 남았는데 메탄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오바마 시절에 그 규제해왔던 것을 그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거의 최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탄이라는 게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뭐 거의 5번 안에 들어가는 5손가락도 더 되겠네요. 셋으로 좁혀볼까요? 주요 요소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런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반대로 나간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오바마가 해놨던 것을 뒤집는 것이구나. 이런 점에서 행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정책으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스펙트를 한다던가 지금까지는 메탄이 어디서 새어나오는가 뭐 파이프라인도 되고 저장고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스펙션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그걸 이제 거의 느슨하게 풀어버린다는 얘기고 이 같은 발표가 나오니까 유엔의 특별대표 에너지 분야예요. 레이첼 카일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은 깨끗한 에너지, 클린 이코노미에 집중할 때인데 이미 경제의 방향도 클린 에너지, 클린 이코노미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속도를 내야지 되는데 왜 미국은 더 뒤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환경보호국의 부장관 대행은 기후변화에 메탄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영향 미치는 것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존이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G7 정상 국가들이 그럼 우리가 거기에 2천만
2천만 달러가 아니고 얼마였었죠? 굉장히 많은 돈을 뭐 2천억 달러를 지원을 하자 해서 장비도 보내고 군인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하자 했을 때 그 브라질의 대통령이 아마존의 70%가 브라질 땅 내에 있으니까요. 아니 무슨 주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거 다 NGO들이 환경 보호론자들이 나를 나쁘게 보이려고 내가 이제 아마존도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벌목도 승인하고 하니까 나를 나쁘게 보이려고 불을 지른 거야. 방화를 한 거야. 하다가 또 나중에는 뭐 프랑스 대통령이 사과하면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브라질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G7 정상회담 기후 그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아서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제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돈 내는 것에 대해서요. 그 환경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돈 내지 않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안 낸다고 했다는 동의 안 한다. 그 브라질 대통령과 컨설테이션 하기 전에는 해서 다른 나라들은 G7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고 다른 나라들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천만 달러입니다. 20 밀리언. 항상 이 미국 단어하고 한국 단어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될 때 혼돈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돈 안 내기로 그렇게 했었고요. 이 브라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저쪽에 그 알래스카의 숲에서도 뭐 벌목도 하고 오일 시추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한다던가 이런 환경 기후 변화는 무슨 기후 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이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백악관에 자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는데 미국이 2015년도에 통과를 시켜서 의회에서 이제 계속 그 통과하는 기간이 있겠죠. 2억 5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그 지원금으로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이것은 된 일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00억 달러는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런 모든 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는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가 점점 그 러시아로 볼 때는 서쪽, 유럽으로 볼 때는 동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도 싫은 거고 나토에서 볼 때도 싫고 미국에서도 러시아를 견제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과거 아주 오래전에 우리 땅이었다 해서 또 침공하고 우리 거다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려고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그 돈을 주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의회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중반이지만요. 한 해에. 그래서 9월 30일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무기위원회나 외교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표결을 거쳤고 이게 다 된 건데 백악관에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본다고 할까요? 이 미국이 정말로 러시아가 동유럽까지 쭉쭉 확장하는 것을 막는 것을 싫어하고 유럽의 힘을 합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테스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요.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임자를 G7에서도 비난을 했었고 오바마가 푸틴만 못하다. 푸틴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오바마가 싫어했고 오바마가 못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거다.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러시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골란고원을 빼앗은 건데도 이스라엘 거잖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 또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들도 우리가 그럼 미국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야?
미국을 믿지 못할 대상으로 따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지 되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중국이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네요. 월요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착착착착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포커스를 두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매체에서 정말로 중국이 미국에 전화를 해서 중국의 고위 관리가 2명이 전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어젯밤 전화를 걸어서 무역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저도 들려드렸는데 그 중국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가, sincere한가라고도 어떤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sincerelity를 믿는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스티브 무누친이 있었을 땐, 재무장관이 있었을 땐 좀 백업 좀 해. 내 말 맞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 재무장관이 우리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기자들이 2명이라며 하니까 아니 노노노 커뮤니케이션스 하고 S자를 붙이기도 했었는데 이 아래 직급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확인을 언론사에 해주는 겁니다. CNN을 포함해서 다른 언론사에 중국에서 전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켓을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백악관 내부에서나 미국 국내 정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37% 정도만 지지한다. 그러면 보통 경제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지지율은 나왔었거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이 경제 분야인데 이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뭐 물건값 올라가고 경제도 뭐 비즈니스도 투자하지 않고 경고음이 들리는데 그 경고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올리려고 이런 발언도 하고 저런 발언도 한다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말의 진위를 스스로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대통령 말에 대해서 그 무게감, 대통령이 얘기할 때와 보통 사람이 얘기할 때의 밀도나 그 무게감은 다르잖아요. 그 무게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이 정도라도 보도를 하고 있다는 오늘의 미국에서 또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관련 뉴스 좀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뉴스도 그 사이에 그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뉴스와 관련해서 많이 가려졌었는데 일단 결론이 나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농단 사건. 저는 근데 왜 이 말이 입에 잘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국정농단 사건 이제 기소돼서 1심 거쳤고 뭐 항소심 거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 혐의 가운데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 뇌물의 액수가 조금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무거워질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그 하급법원으로 미국식으로 말하면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판결 다시 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뇌물 혐의라든가 또 다른 그 공소한 케이스하고 합쳐서 형량을 그 선고를 했기 때문에 24년이었잖아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액수가 늘어난 거죠. 말 구입한 것도 뇌물로 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두 사람 전부 다시 그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미국에서 이 내용을 그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커스가 가는데 왜냐하면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정말로 뭐 반도체 등등해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이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 큰 그림을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굉장히 지금 그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금방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형량이 다시 재심을 하면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 보여줬고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부터 좀 가죠. 오늘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긴 길이의 기사로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이 많은데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수 사회인 한국에서의 이 같은 변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당연히 젊은 세대 기업인 여성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 기업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박혜린 씨 이분은 에너지 노매드라는 회사인데 2014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스타트업이죠. 직원들은 다 나이 든 남자고 전형적으로 점퍼 입고 검은색 그 바지 입고 이런 그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인데 CEO가 33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슨 뭐 다른 회사에도 입사를 해봤지만 실망했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유리천정 같은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창업을 하지 했다는 얘기 전하고요. 2018년도에 일하는 나이대의 여성의 12%가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이것도 5%나 늘어난 것이고 지금 이런 자료들을 꼭 한국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얘기를 하면서요. 그 한국 그 여성들이 지난해 창업한 회사 가운데서 25% 4분의 1 회사가 창업주가 여자라는 얘기요. 전반적으로는 한국에서 그 매니저급에 일하는 여성은 10% 전체 매니저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한 그 속옷 회사를 창업한 그 여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옷 회사를 창업을 해도 삼성이 또 속옷과도 연관이 됐나요? 삼성 회사와도 연결을 하고 일해야 되는데 역시 그 안에도 차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여성 그 창업이 한국에서 늘어나는가? 닷컴 그 버블 때부터 그랬는데 그때 남자들 배우자 가장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남자 여성 배우자에게 아니 좀 일 좀 해서 좀 가게를 도왔으면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 여자들이 프로페셔널 목표를 갖고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남성들의 인식도 바뀌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많이 도와서 2019년도 그 여성 창업자에게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금액이 2015년에 비해서 18배가 늘어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때 굉장히 그 여성들이 일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속옷 회사 같은 경우는 여성의 그 브라 같은 경우 남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속옷 회사에도 다 남자가 있다 이런 것 그리고 일할 때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니까 끼리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기타 등등 다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어려움도 전하고요. 그리고 남성 직원은 이 여성 직원이 아니라 CEO가 여성인데도 CEO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땐 CEO가 직접 그 직원에게 내가 너의 보스거든 이라고 설명을 하면 말로는 오케이 알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런 여자를 보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 미스 박이 맨 앞에 인터뷰하셨던 분이 해림 씨죠. 그분이 나를 CEO인데도 불구하고 미스 박으로 불러라. 미국식으로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외롭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선구자라는 그런 느낌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AIM이라는 그 회사의 CEO는 투자 자문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4,200명의 투자가를 자문을 해서 4천만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데 역시
여자 보스라는 것을 금융계에서 일하는 남자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잡지 디플로맷이 보도를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그 가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큰 줄기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만 한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그 지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KBS의 경우에 KBS와 MBC가 다 사실은 보수 기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했는데 이번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뭐 KBS도 그렇고 한겨레도 가끔 보면 또 기사를 청와대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볼 때는 좋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내놓고 특히 칼럼에 대해선 이게 딱 보니까 젊은이들의 칼럼이 훨씬 그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그 법무부 검찰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아직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고 심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젊은 층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가 더 많은 것 같고 나이 든 층에서는 용납하겠다는 게 많은데 이런 그 아주 굵은 그 분위기만 전하고 있고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60%대 40%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 같네요. 리얼미터라고 쓰진 않았는데 39%였죠. 반올림에서 40%. KBS 조사는 이것보다 훨씬 지지한다가 낮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자세히 보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특례 입학이었다. 처음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거봐 언론이 다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해냈잖아. 특례 입학은 무슨 특례 입학, 일반 입학이었는데 하는데 보면은 또 그 원래 특례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해외에서 미국에서 중학교 2년 다녔거든요. 그 전에 어렸을 때도 잠깐씩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살았지만 아빠 공부하고 할 때요. 아빠 엄마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쭉 받은 것은 중학교 2년 미국에서 공부해서 원래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특기로 특례 입학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을 했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또 그 보수에서는 진보에서는 그거 공부 못해서 경력금으로 학점이 1.1밖에 안 나오니까 줬다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잘해주려면 그 유급을 시키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급하고 나서도 경력금이라고 장학금을 줬고요. 그 부산 의료 말하자면 그 대학원 같은 곳이죠. 줬고 그러면 보수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어떤 교수는 그러면 다 학과가 달리 있는데 어떤 교수는 아무리 그 올려주려고 해도 너무 성적이 나쁘니까 한 사람만 낙제를 해도 낙제인 거잖아요. 1.3, 1.뭐 얼마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병리학회의 수준에 뭐 무슨 뭐 박사들이 나도 그런 거 한번 써봤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2학년이 아니고 1학년이더군요. 이제 그 했다. 논문 그 제1저자로 2주일 인턴하고 1저자가 됐다 하면은 진보에서는 그거 그 시절에 다 스펙 쌓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인턴하고 다 그런 거지. 이게 위법이 아니잖아. 지금까지도 위법이라고 드러난 게 없고요. 위법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면 보수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그러면은 왜 의료협회라든가 아니면 병리학회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제목조차도 읽기 어려운 그것을 영어를 번역했다고. 영어도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국에서 2년 중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병리 그 단어조차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할 때 많이 얘기하던 부분이 그 부분이더군요. 나는 화학과 3학년인데도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또 이쪽에선 서울대 학생들이 또 시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8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딱 그 3유닛만 하고 2학기는 아예 그 출석도 하지 않고 장학금 신청해서 장학금 먼저 받고 부산의전원에 합격을 해서 장학금만 받고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어떻게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 뭐 대학원에서 뭔가를 유닛을 듣고 있는데 몰랐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학원, 그 학교, 아버지 때 시작했던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거는 다 갚고 그 아들, 그 조국 후보자의 아들에게 빚진 것만 못 갚은 거잖아. 그리고 그 학교가 어려웠을 때 인수한 게 애국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수에서는 학원을 인수해서 학원이 마을에 있었는데 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산에 가서 지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고, 지을 때 융자를 몇십억을 받았는데 뭐 지금 드러난 얘기는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 융자금은 어디로 가고 그 건축 자체를 또 조국 후보의 아버지와 조국 후보의 동생이 다 건축업자였어요. 본인들이 해서 그 돈, 동생이 16억 달러를 건축 비용으로 썼는데 못 받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이자가 뭐 24%라고 하던가요? 연 이자율이 해서 늘어나서 100억 달러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동생이 전 부인과 뭐 빚도 있고 힘들고 하니까 이혼하면서 이 아버지를 그 학원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할 때 이 학교에서는 변론조차 하지도 않고 해서 져버렸다. 그래서 져서 지금 그게 이자율이 늘어나서 100억 달러가 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거 다 하는 거야. 사람들, 국회의원도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하는 거야. 라고 진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보수에서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돈을 그 사모펀드라는 게 딱 그 프라이빗 에퀴리처럼 어디다 딱 그냥 맡기고 1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아이들 뭐 아들딸 이름은 그렇게 돈은 많진 않아요. 5천만 원, 와이프 10억 원 해서 맡겼는데, 민정수석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회사가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주도 많이 받고 뭐 주식값도 오르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심정적으로 이 정도면 이게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는 것은 다 있고, 문제는 이게 조국 후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도덕적인 담론을 너무 많이 얘기해 왔고, 그런데 특목고 가는 거나 장학금 받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전에 했었던 말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고 특목고는 가면 뭐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둥,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나도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다. 어떤 엘리트 그룹, 뭔가를 이미 기득권자 그룹들은 계속 그것으로 승승장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살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조국 후보자가 얘기를 해왔는데, 본인의 그 아들 딸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또 본인이 그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유엔 학회에 아들 딸 전부 인턴으로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 쌓기인데, 그럼 진보에선 스펙 쌓기 그 시절에 다 했어.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뭐 다 뭐 교육 제도가 그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젊은 시위하는 학생들은 그게 모두가 다 하는 스펙 쌓기가 아니지.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또 진보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다 자기네들도 특혜 안 받고 그런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빼라고 해 하는데,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지난번에 했었을 때는 정말 거의 마스크를 썼어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그제 했었던 그 시위에는 마이크 쓴 학생들이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법이다 아니다. 학생들은, 젊은 층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법을 위반했네, 위반하지 않았느냐에 포커스 간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개혁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말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면서 가족들은 온갖 특혜를 받았네. 이것을 용납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개혁의 대상인데 어떻게 개혁을 하지 하는 게 젊은이들 마음에 있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번이 아니면, 조국이 아니면 이걸 하지 못해. 그리고 니들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부터 보험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운전자들이 몇 년 동안 아니 우리 차가 이렇게 안전한데 왜 그렇게 보험료가 비싼 거야 하고 불만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한번 고장 나면은 테슬라 수리비가 엄청 비싸니까 보험료가 비싸진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라이벌 보험회사보다 20%에서 30%까지 싸게 한다. 회사 이름은 스테이트 내셔널 주 전국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은 사실 그 이윤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20%, 30%까지 싸게 하면은 크게 그 이득은 많이 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시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그 애플 시리가, 계약자, 애플 직원이 아니라 그 계약자들도 정규적으로 들었었다 하는 게 원래는 그 가디언에서 7월 달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료 기록이라든가 마약 딜 아니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속삭임까지도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애플이 두 손 모아서 싹싹 빌고 이거 우리의 이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권 존중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스터머가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기술상 들어야지 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컨트랙터가 아니라 애플 직원이 듣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업데이트 그 소프트웨어는 가을에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것은 그런데 애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전자기기 같은 게 나오면 늘 따라붙는 일이잖아요. 구글도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이런 일 겪었고 아마존도 알렉사 저는 사실 알렉사가 집에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작동도 안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른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강한 지지 기반 하면은 백인이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이 아무튼 대학 교육 미만이고 저소득층이다. 한마디로 블루 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지금 드러났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뉴욕타임스에 쭉 그 얘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은 인종에 대해서 백인에 대해서 많이 기운 사람, 이민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2020년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백인 대학 졸업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는 한 50% 백인의 대학 졸업률이 그런데 2018년에는 졸업을 안 한 사람이 50%, 2018년에는 졸업 안 한 사람이 59%, 대학 졸업자가 백인 가운데 29%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10년도에도 40%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블루칼라들이 이제 백인 블루칼라들이 많았다 하는 건데, 이런 계층이 아니라 백인 중에서 그 대학 교육은 안 받았는데 교육을 안 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연수입이 7만 7천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한 지지층이랍니다. 오히려 대학 교육을 안 받은 저소득층 백인은 당연히 공화당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부의 불균등 같은 것 없애야 돼 하니까는 이게 좀 당에 대해서 그 좌절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그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블루칼라 백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이유는 공화당보다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지지를 했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고소득층 그 백인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봉급을 받는 사람 새로운 그룹의 공화당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인 그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또 저소득층인 백인이 있잖아요. 이 그룹은 대학을 졸업했고 저소득층인 백인 그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제가 제임스 마티스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앞에 이 부분은 좀 짧게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긴 그 에세이가 실렸었고 오늘은 그
잡지 애틀란틱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는 꼭 그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곧 뭐 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한다. 그 전에요. 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전에 임기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지도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군이 빠지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꼭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었다는 그 뒤로는 이제 물러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는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뭐 해고된 것이고요. 먼저 본인이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 가지 대통령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 동맹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웠을 때 한솥밥 먹었던 동맹국을 존경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미국이 고립되고 그것이 미국과 세계에 나쁘다 하는 그런 에세이를 발표를 했었고 오늘 이 애틀란타와 인터뷰에서도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를 공격해서 나라를 그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 통수권자가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그가 약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위협이 나오는데 특히 예로 이 사람은 항상 한반도를 예로 듭니다. 한반도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이 뭔가를 계속 발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내가 없이 국방장관 내가 없는 사이에 그들의 의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그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의 트윗에서도 북한이 지금 발사한 게 요즘에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는데 작은 무기를 발사했을 뿐이야. 스몰 무기. 내 행정부 안에서도 그게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나는 전혀 받아되지 않아. 김정은이 나하고 약속했고 난 김정은을 믿어.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대선 민주당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지금도 그렇지만요. 조 바이든에게 IQ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 로우 IQ 전 부통령이라고 얘기한 거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고 키득키득 웃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그 비난을 했고요. 해병대 장군이나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니까 다른 높은 지위의 군인들이 아마 대통령이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완곡한 어법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침묵을 지켜야지 되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다. 이터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이슈로 대통령에 대한 뭐 충언 내지는 비판 같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보리스 존슨 영국의 새 총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노딜 브렉시트 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에게 이제 의회를 휴회해달라 했더니 영국 여왕은 사실은 원래 이때 휴회하긴 하는데 브렉시트 그 노딜 딜 없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논하려고 했는데 영국 여왕은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케이 뭐 총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이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노동절 연휴인데 월요일 날 플로리다주는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강한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니까요. 등급 3.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준비하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